저희가 현업에서 건축 기계 설비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국가에서 정한 각종 기준이라든지 인증, 규격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을 때에는 일을 하다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하자나 이런 추후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상호 간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공신력 있는 기준, 뭐 법적인 부승력이 있다라든지 어떤 남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기준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자체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신력 있는 기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쭉 기계 설비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설계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규가 있고요. 뭐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자체의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건설 기준에 보면 건축 설계 기준이라고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설계 관련된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현장에 있는 설계 도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일단 도면이 있겠고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입찰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설 기준에 표준 시방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표준 시방서를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건설 관련된 부서에서 고시의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즘은 이 설계 기준과 국가 표준 시방서를 국가 건설 기준이라는 그러한 어떤 틀로 묶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직접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자재 품질 규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설계 도서가 있겠죠. 도면이라든지 시방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KC 마크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 KS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공산품들 대부분 다 KS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KS가 있고요. 단체 표준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표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도 있고요. 또 뭐 기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계 관련해서는 각종 법규와 고시,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설계 기준에 있는 언급되어 있는 법규들을 그냥 여기 옮겨온 것들인데요. 건축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이렇게 해서 건축물 관련된 부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따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법,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설계할 때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죠. 여기에 설계 기초적인 자료나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련된 거, 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법, 지하수법, 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비와 관계가 있고요. 소방법,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하자 안전 기준,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이제 뭐 승강기가 뭐 설비에서 주로 하지는 않지만 광급공사에서는 승강기 공사가 설비공사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 하는 경우도 있고, 커미셔닝에 대한 부분들, TAB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이제 설비 관련된 법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규라든지 기술 기준 또 지자체 조례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서 그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100%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설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시켰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된 법규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국가건설 기준은 검색 사이트에서 국가건설 기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가건설 기준 센터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먼저 이제 그 국가건설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그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그 건설 관련된 부서에서 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표준시방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고시 형태로 발표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이제 개정될 때마다 고시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코드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KDS라는 코드로 해서 이제 뒤에 일련 번호들이 각각의 그 항목마다 이렇게 붙고요. 표준시방서는 KCS라는 그 코드 이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뭐 시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개 종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저희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 들어있고요.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개 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저희 그 관련된 부분들이 건축기계 설비 설계 기준 뭐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사항에 다른 부분에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이 사이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설비 코드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 보시면 그 설비 설계 기준 해서 그 설비 설계 기준에 대한 뭐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 기계설 일반 사항, 건축 전기 설비, 뭐 이제 설비로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 설비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공기조화, 여론 기기, 뭐 환기 설비, 배관 설비, 덕트 설비 설계 기준, 위생 설비 일반 사항 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가 검색이 되고 다운로드도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한번 받아볼까요? 다운로드도 한번 받아보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에 제정이 됐고, 환기설비 설계 기준에서, 개정 연역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목차, 세부적인 이제 환기설비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 관련된 법규, 뭐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그 한 챕터라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리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설계 관련된 뭐 이런 기준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공기조화 설비 설계에 대해서 공기조화 부하 계산하는 방법, 뭐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부하의 종류라든지, 뭐 부하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기준들,
우리 부학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쟁이 생겼을 경우에 뭐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다. 국가 건설 기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배관 설비에 대한 뭐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관 관경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설계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급배수 위생 설비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런 데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다 내용들이 우리 그 업무와 관련된 그 설계할 때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동제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타 설비에서 이제 가스 설비 있고요. 뭐 조명이나 뭐 이런 이제 전기 쪽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건설 기준에 있는 그 설계 기준만 가지고도 웬만한 내용들을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이 설계 기준이 타당하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신다면 이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왕에 이 사이트를 들어왔으니까 표준 시방서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표준 시방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래저래 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가 어떤 것들을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때 알았다. 그래서 시방서 표준 시방서대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툭툭 시켜 던지고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표준 시방서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표준 시방서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예전에 그 시방서 대충 돼 있던 뭐 원칙 같은 거 써 있고 개괄적인 내용 돼 있던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사이트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요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현장 시방서보다도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현장 시방서 내용들이 요즘은 대부분 이 국가건설 기준에 있는 표준 시방서 내용 중에 현장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만 추려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 뭐 법정 소송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표준 시방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도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공통공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열원기기, 공기조화 설비, 환기설비, 시험 및 조정평가, TV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수에 가서 위생기구, 급수설비, 급탕배관, 배수통기 설비, 오수 및 물 제용 설비 공사, 그다음에 자동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냉동 냉장 설비도 있고요. 소방 설비는 뭐 이제 건설사 쪽에서는 이 소방공사도 이제 기계직 같이 많이 기계 소방청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와 거의 같은 내용이죠. 표준 시방서로 되어 있고요. 가스 설비에서도 도시가스 설비라든지 액화 석유가스 설비, 방음방진, 내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내진 설비 이런 거는 우리 현장 시방서는 이런 데 없죠. 근데 현장 시방서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 현장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표준 시방서에는 이런 내진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내진 설비라고 해서 소방 설비만 내진 설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법규 상으로는 일반 설비에서도 내진 설비를 하도록 표준시방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반송 설비,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나 뭐 이런 관련된 쭉 해서 하수도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조금 우리랑 관련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료들을 좀 다운 받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업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체 내용을 한번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요 관련된 내용들 다운 받아놓은 자료들은 제가 이 동영상의 밑에 댓글로 그 사이트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술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운받아서 올려놓은 게시글들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건설 기준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 안에 있다.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 안에 업무상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현장에서 진행되는 웬만한 시공들은 다 도면에 있죠. 그 시방서 있고 내역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문으로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시공에서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이런 것들을 따르면 될 거고요. 이거 이외에는 이제 뭐 관급공사 같은 경우 민간공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감리나 시험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상세도 승인 절차들이 있죠. 시공상세도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근거 자료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관련돼서 이 현장에 있는 이제 현장에 보면 일반 시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 시방서 조금 특수한 장비라든지 자재 공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특기 시방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관급 자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급 자재 시방서가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시방서 내용들에 보면 이제 앞머리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표준 시방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뭐 발주처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요 근래에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요 표준 시방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간소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에 현장에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좀 나오는 부분 경향들이 좀 있고요. 요즘은 표준 시방서 이상으로 상세하게 현장 시방서가 나오는 경우를 요 근래에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은 표준 시방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표준 시방서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이제 설계 기준 보시면서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시간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는 입찰 안내서라든지 현장 설명서 또 뭐 계약서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입찰을 보면서 민간공사든 관급공사든 입찰 안내서가 배부가 되는데 우리 공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큰 기준들 같은 것들이 입찰 안내서에 실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입찰 안내서의 내용이 도면에 100% 다 설계에 반영이 돼서 시공이 되면 다행인데 간혹 입찰 안내서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공 과정 중이라도 도면에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찰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을 도면으로 옮기지 않거나 도면에 반영하지 않거나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엔 발주사나 발주처에 이와 관련된 공문행위를 한다든지 공문행위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회의록으로 남긴다든지 어떤 근거를 좀 남겨두어야 되겠죠. 현장 설명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설명서도 이제 입찰을 붙여서 현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러한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에 이제 뭐 앞에 계약 도장 찍는 계약서가 있지만 뒷부분에 계약 일반 조건이라든지 계약 특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급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뭐 큰 악유는 없지만 또 관공사에서도 이제 특수 조건에 발주사의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몇 가지 이 도면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항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민간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부대 서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 착수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되고 상당히 이제 시공하는 입장이라든지 현장에 있던 기술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인허가 조건이 있는데, 인허가 조건은 저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면서 각 시도 지자체나 이런 데 행정 인허가 업무를 할 때 보면 인허가 조건으로 붙는 부분들이 있죠.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뭐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뭐 도시가스는 어떻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뭐 그러저런 부분들에 보면 각 시도에 따라서 조례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각 시도 지자체장들이 그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특화돼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간혹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두셔야만 나중에 당장 뭐 이 부분들은 준공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공할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나 뭐 품질이나 규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 부분도 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시방산업 도면에 잘 나와 있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도면에도 보면 이제 뭐 장비 제작 도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붙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붙였는데 추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장비 제작 도면이라든지 상세 도면 이런 것들이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유리한 입장에서 그 부분들이 도면에 있으니까 이거대로 하겠다라고 우기면서 요즘은 이제 도면에 그런 상세도나 세부적인 도면들이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두꺼웠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케이스가 가장 기준이 되겠죠. 어떤 자재를 우리가 쓰는 웬만한 것들은 다 케이스가 가보시면 있어요. 뭐 밸브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기본 자재뿐만 아니라 웬만한 자재들이 케이스로 이제 규격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데 어떤 업체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업체는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케이스가 없는 업체 자재가 뭐 싸서 낙찰을 받아서 그 업체 물건을 납품하고 시공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났어요. 그 하자가 났을 때 왜 이 자재를 썼느냐? 케이스가 있는 자재도 있는데 굳이 케이스가 없는 자재를 써서 하자가 났지 않았냐라고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케이스가 있는 품목은 또 케이스를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케이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뭐 특별한 적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케이스 자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자재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표준 케이스를 검색을 하는 것도 검색 사이트에서 국가표준이라고 치시면 표준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전체 사이트를 볼까요? 이 나라 표준 인증 이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이제 국가 표준, 케이스 표준이죠. 케이스 표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각종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인증 제도. 이게 이제 KS와는 별도로 그 국가에서 그 공식적인 인증이죠. 그래서 이 인증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유형의 법정 임의가 있고 법정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기술 기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까 그 설계 기준이나 그쪽 부분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 그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그 기술 기준 이런 각종 이제 기준들 뭐 이런 기준들을 여기서도 이제 검색을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라 국가의 각 부처마다 그 공시하고 있는 국가 기술 기준에 대해서 쭉 그 검색이 여기서도 가능하시고요. TBT 정보 이거는 뭐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표준을 검색하실 때 이제 보면 KS를 검색하시려고 하면 검색 이 표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뭐 이걸 다 일일이 봐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표준도 이렇게 이제 KS 표준은 KS로 코드화 되어 있는 거죠. KS A 뭐 M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일련번호로 되어 있고요. 밸브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밸브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밸브가 뜨죠. 밸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밸브 종류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뭐 펜코일용 전동 밸브, 냉명 전자 밸브, 뭐 중간에 또 한번 볼까요? 예전에 있던 규격들은 이제 폐지된 것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주강 플랜정 밸브 뭐 이래저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펜콜 그 유니트의 그 제어 밸브 이런 것도 케이스가 별도로 있는지 그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자재나 그 제품들 사용하실 때는 일단 이 안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한번 그 해보시는 게 좋아요. 웬만한 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 보기가 있거든요. 원문 보기를 하시면 그 케이스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뭐 카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은 그냥 까시면 되고요. 까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케이스 규격을 직접 이렇게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동 밸브에서 뭐 적용 범위 여기 보면 이제 그 밸브의 종류 5kg짜리, 10kg짜리 뭐 해서 호칭 크기 뭐 몇 미리 해서 어떤 그 밸브의 종류 나와 있고요. 최대 사용 압력, 그 다음에 이제 내압은 어떻고, 누설은 어떻고, 여기 보면 이제 밸브 시트 시험할 때 뭐 몇 킬로에서 누설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시험에 대한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뭐 치수에 대한 그 가로 세로 뭐 직경 뭐 이런 치수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 오차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사용하는 재료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그 안에 세부적인 그 부속품들이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학 시험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몇 초에 그 해야 되고 뭐 공기압 시험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품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 밸브나 뭐 장비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그 치수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료 같은 거, 재질 같은 거에 대해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뭐 이거 또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 자체 하나 보시는 것도 이 자재에 대한 그 어떤 특성이라든지 기능 뭐 이런 거를 그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빠르게 봤고요. 근데 청동 밸브라서 지금 양이 많은데 앵글 밸브, 뭐 밸브 좀 청동으로 만든 밸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그 KS를 있는 자재를 가급적 쓰라고 하는 이유는 KS에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상세하게 재료라든지 뭐 치수 이런 것까지 다 돼 있고 시험하는 방법 이러저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만족시키는 자재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재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자재 중에 케이스가 있는 그 품목이라고 하면 당연히 케이스가 있는 업체의 제품을 케이스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또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국가 표준 통합 정보 시스템 이 부분에서 그 업체에서 이제 케이스 인증서를 가져오게 되면 그 케이스 인증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중간에 업자가 반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취소가 돼버렸다든지 품질이 그 불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사이트 이거 개편되기 이전에 예전 사이트에서는 그 업체 이름이라든지 케이스 코드를 치면 인증받은 업체 리스트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그 업체가 그걸 땄는지 안 땄는지 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있어요. KC. 일단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제 23개 품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도 그 검색 사이트에서 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달래 이제 다른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그 KS 표준 인증의 그 인증 제도 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보셨던 여러 가지 그 이런 그 인증들이 있었죠. 나라에서 뭐 검자 인증, 뭐 도시가스 관련된 인증도 있고 이런 인증들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을 이제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을 한 거고요. 이게 2011년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이 통합 KC 마크로 이제 지금 통합을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 마크를 많이 보시게 되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C 인증이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 같은 거 따질 때 국내 인증이 없는 거는 뭐 C 인증이 있네, UL 인증이 있네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UL 인증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고 CL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수출을 하려면 C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품목에 해당되면 KC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C 마크를 운영 중인 그 제도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계량기에 대한 거, 공산품에 대한 거, 어린이 안전제품, 전기 안전용품 요것이 그 생각보다 우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꼭 뭐 전기 제품 아니더라도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 내화구조 인정에 대한 부분, 벽체나 뭐 차음벽체, 정수기 품질 검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제 위생안전 기준 인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많이 관련이 돼요. 그 급수배관공사 할 때는 반드시 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용품 형식 승인 받는 거 이것도 이제 이 KC 인증에 있는 거고요. 방염 성능.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그 23가지가 법정 의무 인증제도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중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증 뭐 제도 이런 현황들을 보면
그 법정 의무로 돼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임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니까, 뭐 항공기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업무적으로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이제 관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임의지만 법적으로 이 기준을 따르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신기술 인증, 벽제 차음 구조, 바닥 충격음, 독사 건축 인증, 내화 구조 인증, 내압용기, 이건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뭐 이런 것들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KC 인증을 해서 이 사이트 안에서 이제 검색도 하고 그 내용을 그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하나 그래서 한번 그럼 봐볼까요? 그 다운받아서 이제 보는 방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라고 해서 이 사이트 들어온 김에 요거는 보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 뭐 쭉 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거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회로가 들어갔거나 전기 부품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주로 이제 가전제품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 검사를 받아라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기준이 대상 품목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부분 뭐 우리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전제품류 이런 것들이 많죠. 뭐 밥솥, 뭐 전기장판, 공기청정기, 뭐 기름난로. 하여간 전기가 들어가는 작은 그 제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중에 이제 제품 형태로 그 판매가 널리 판매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고요. 이제 뭐 특수한 제작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그 케이스 규격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있지만 이게 내용들이 보면 그리고 또 케이스랑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기용품 안전 기준이고 2015년에 개정되고 지금 이건 에어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런 세부적인 그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주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도 이제 에어컨에 대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에 대한 부분에는 규격이라든지 자재 어떤 기본적인 그 부품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쪽 그 인증 쪽에서는 그 주로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 형식이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들은 KS랑 맞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그 맞춰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거를 제하고는 뭐 이런 KS에 있는 규격을 따라라 참조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호환될 수 있게끔 요즘 그렇게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KS처럼 그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고 일부 시험 기준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뭐 시험 기준 같은 게 있겠죠. 뭐 지금 이제 뭐 일부 사항을 따른다 일부에 이제 이런 그 시험하는 방법하고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저희가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계에 있는 그 법정 의무 인증 제도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부분이 전기용품에서는 저희가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계량기나 고압가스, 가스용품 검사,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방염 성능 검사, 정수기, 내화구조 인증, 위생안전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그 건축 기계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 대상 품목에 돼 있는 것들은 그 제품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저희들하고 이제 많이 걸리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전기용품 안전 인증 같은 경우 그 안에 이제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 품목이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송풍기, 이거는 조금 소형패네요. 뭐 큰 대형 그 산업용 송풍기는 아니고요. 가전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조그마한 환풍기 그런 개념. 그다음에 수도용 동결 방지기 열선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순간 온수기, 전기를 쓰는 이제 순간 온수기겠죠. 물탱크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안전 인증에 대해서 그 보일러용 온수 순환 펌프, 스팀 사우나용 전열기,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오존수 발생 장치, 온도 조절기, 그 보일러라든지 그 난방 이런 그 온도 조절기 있죠. 그것도 이제 KC 인증이 있고요. 유체 펌프, 음식물 처리기, 전기 가열기, 제습기, 전기 라지에타, 소용돌이 욕조, 월풀 욕조죠. 전기 손건조기, 그 핸드드라이어, 전기 온수기, 전기 정수기, 컴프레셔, 환풍기, 열교환 환기 장치, 펜콜 유닛 이런 것들도 전기 안전용품이 있어야 돼요. 그 해당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제 건설 쪽에서도 펜콜 유닛이나 환기 장치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다른 환기 장치 같은 경우는 고율 인증서 이런 거 따지고 하지만 이 전기용품 안전 인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잘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나 뭐 펜콜을 쓰다가 펜콜이 과열이 돼서 쇼트가 나서 화재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 그 펜콜 유니트가 전기 안전 용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업에서 많이 그동안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품목들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것 전기 라지에타라든지 그 핸드드라이어라든지 또 뭐 정수기를 또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수기, 전기 온수기 이런 부분들은 자재를 검토하실 때 이 KC 그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세부적인 요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또 사이트에 다운을 받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C에 위생안전 기준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현업에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쪽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관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인터넷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위생 안전 기준 인증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떠요. 이것도 이제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뜨고요. 요즘은 뭐 웬만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사이트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도 뭐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수도법에 법적으로 이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수도용 자재는 음용수로 사용되는 음용수용 배관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되고요.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이제 주철관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2014년도 7월 이후에는 이제 수도관, 파이프 종류의 주철관이나 금속관, 합성수지, 비금속, 하여간 모든 파이프예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모든 파이프. 그 다음에 기계 및 계측, 제어 장치용 자재 및 제품에서 모든 밸브, 모든 펌프, 급수유 배관에 들어가는 모든 펌프, 수도꼭지, 유량계, 수도메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조나 강제 수조나 현장 시공에 의한 관 안에
바르는 도료, 그러니까 물탱크나 이런 데 바르는 그 도료, 물과 음용수와 접촉되는 부분에 칠하는 도료에도 그 이 인증을 받아서 인체 유해한 그 물질이 용출이 되는지를 확인받아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료도 그렇고요. 뭐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그러니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재는 지금 이제 이 KC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 제품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증받은 번호고, 여기 이제 인증받은 번호라든지, 자재를 입력을 하시면 그 자재에 대해서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쭉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루브 조인트. 그루브 조인트를 치면 지금 국내에서 그 그루브 조인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그루브 조인트로 인증받은 업체가 9개가 있는데, 인증받지 않은 회사의 제품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업체의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뭐, 빅토리 조인트 한번 봐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들어가 보시면 그 인증받은 그 규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 같으면은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자기들은 600mm까지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 공장 그 생산 시설 자체가. 그 700mm부터는 생산이 안 돼서 인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증서를 KC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으니까 뭐 당연히 있거니 생각하고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KC 인증 자체가 규격마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부속 같은 경우에는 뭐 엘보나 T 이런 부분들이 다 떠요. 그 엘보 T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뭐 T 같은 경우 100에 50짜리 T냐, 100에 100짜리 T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이 그 부대 서류에 요 종류 및 등급 호칭해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KC 인증서를 받으시고 나면 또 그 모든 규격에 우리 현장에 쓰는 모든 규격에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또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 어느 규격까지는 있고 그 이상의 규격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뭐 하여간 이것도 이제 제품이 웬만한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한 18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뭐 웬만한 자재들이 수도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업무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자재나 뭐 어떤 규격과 관련해서 단체 표준이 있는데, 이 단체 표준은 그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력 있는 기준으로 활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이제 이 자재에 관련된 그 법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시방서나 이런 부분에서 표준시방서나 그 설계 기준, 그 국가건설 기준에 있는 그런 표준시방서에서도 이 단체 표준을 그 따르라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설비 관련된 부분은 이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필터 관련된 거는 이제 한국공기청정협회,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공조냉동협회, 뭐 몇 가지 우리 설비 관련된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설비공학회도 있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 단체 표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공호발포 단열재, 공기조화용 댐퍼, 이 댐퍼의 성능 시험 방법, 공기조화용 덕트하고 이제 부품,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편은 뭐 피놀릭 덕트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세라클 덕트 이런 거 얘기죠. 추출구의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용 그 감압 밸브, 덕트 누기 시험 방법, 송기 시험 방법, 관류 송풍기,
그 냉각탑 시험 방법, 기화식 가습기, 난방용 열교환기 급탄 가열기, 무동력 공기 분리기, 제습기, 유니쿨러, 다익 송풍기, 대형 콘덴싱 유닛, 체크 밸브, 렌즈우드, 무동력 공기 배출기, 밀폐식 팽창 탱크, 부스터 펌프, 빙식열, 소방 부역 밸브, 뭐 소방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빙기, 송풍기 성능 시험 기준, 실내 가습기, 댐퍼, 비대, 워터막 쿠션, 익형 송풍기, 흡수식 냉동기, 전열 환기 시스템, 정정압 환기 설비, 욕실 배기팬, 정풍량 팬, 연도, 자동 정유랑 시스템 분배기죠. 난방 분배기, 충류 송풍기, 항온항습기, 송풍기, 냉동기 관련된 그 부품들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격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송풍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세부적인 그 시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KS에도 송풍기가 있는데 여기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KS에 그 이런 지금 여기 주로 보면 이제 장비나 자재 기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KS의 그 성능 기준들에 대해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쪽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단체 표준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시험 방법들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서 일정 성능 이상이 나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 단체 표준 인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에 가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비기술협회 단체 표준도 검색 사이트에서 이 협회를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규격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은 이 사이트 안에서 인증 업체 현황이라든지 이 표준까지도 다 내용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감압밸브, 아파트용 감압밸브 하면 이렇게 인증받은 업체들하고 그 업체들의 그 모델명들이 쭉 뜨고요. 뭐 여기서 인증서까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증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인증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조금 길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이제 공공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갱신하면서 이제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제품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당초 인증받을 때 성능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또 뭐 확인하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다운받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밸브 호칭 표기는 어떻게 하고, 안에 구성이나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뭐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수압 시험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유량은 어떻게 하고, 시험 장치는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이제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이런 시험 방법들에 의해서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직접 시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인 시험 기관에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시험을 해서 시험 결과를 받아서 이 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도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좀 많이 따는 추세예요. 그래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한국 그 설비기술협회 그 표준도, 단체 표준도 나름대로 공신력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점점 공신력은 더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인증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인증이 없는 업체 거를 썼다가 하자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증이 있는 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 하고 있는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하고 효율 등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공사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긴 한데 가급적이면 일반 공사, 민간 공사에서도 그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면 쓰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운전비가 절약되니까. 광급 공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한번 에너지공단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사이트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을 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효율관리 제도를 바로 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한국에너지공단 들어가 보시면 에너지 효율 상상. 이쪽 이제 기기 부분에 보면 고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이 있고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제 효율관리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먼저 이제 고율 인증 제도를 보면 그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그 성능을 만족하는 그런 그 자재 효율이 일정한 그 기준 이상 나오는 자재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주는 것이고요. 이제 수입한 자재 중에서도 해당되는 품목들은 이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설비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인버터, 냉온수기, 히트펌프,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터보 압축기, 무정전 전원장치,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펌프, 그 다음에 보일러, 그 산업용 보일러고요. 가정용 보일러는 아니고요. 요 품목들도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뭐 모든 펌프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호칭 지름이 200mm 이하, 토출량이 분당 15톤 이하인 것. 너무 큰 거는 큰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효율이 잘 나와요. 작은 것들이 그 효율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가면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기보단 어떤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특수한 그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량도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또 주문 제작품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인증받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하, 우리가 산업용 일반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나 제조시설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그 범위 정도까지는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품목들이 전기 품목하고 설비 품목이 이제 골고루 있는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보일러나 냉동기 웬만한 것들 다 되어 있고, 인버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고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급공사에서는 인증이 있는 품목들은 당연히 대상 품목들은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쓰지 않았을 경우, 또 대부분 이제 강급공사 입찰 안내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쓰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쓴 경우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등급 제도가 있는데, 그 효율 등급은 그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는 일단 인증을 못 받고요. 그 이상은 그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1에서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가전제품에서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효율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를 보시면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이죠.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전기 쪽에 있고요. 이제 삼성 유도전동기. 예전에 고효율 품목이었다가 이제 다 지금은 고효율 제품이 기본이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왔죠. 가정용 가스보일러, 냉난방기기, 가스온수기, 전기 온풍기, 멀티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이죠. 제습기, 전기레인지, 뭐 이 정도 설비 쪽에서도 저희가 공사 중에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기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도 가급적이면 높은 등급을 받은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율 인증 제품 받은 제품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검색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펌프를 볼까요? 펌프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식회사 NC테크에서 뭐 이 정도의 이거 이제 펌프 같은 경우도 다 규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류도 있고 뭐 인라인 펌프인지 다단 볼루트인지 단단 볼루트인지 뭐 수중 펌프인지 이런 펌프 종류도 있고, 또 펌프에 뭐 1마력짜리냐 2마력짜리냐 그런 것도 유량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업체가 이제 뭐 고율 펌프 회사라고 해서 이 모든 인증을 다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 모든 규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좀 고민되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업체는 이 펌프에 대해서는 15kW짜리 모터가 15kW 7.5, 7.5, 5.5, 3.7, 5.5, 3.7, 15에서 3.7 사이에만 지금 인증을 받았거든요. 15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요거보다 작은 거, 뭐 이런 거는 지금 안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펌프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지상식 모터, 원심 다단, 수직, 펌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수평형 볼리트 펌프라든지 수중 펌프, 이거는 또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업체가 그거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펌프를 하다 보면 인라인 펌프도 있고 볼리트 펌프도 있고 수중 펌프도 있고 그런데 한 업체가 그거를 모든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 파워펌프나 윌로 같은 경우가 좀 있고 그런 포스도 조금 있고요. 근데 대부분 다른 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고율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형식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따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뭐 두 편 이런 데도 많이 땄네요. 많이 따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만 따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업체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리 현장에 이제 제품이 10개인데 10개 중에 3개는 고율 인증 제품이고 나머지는 고율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면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품을 선택하실 때, 업체 선정하실 때 많이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현장에 고율 인증 제품을 반드시 쓰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경우, 또 광급공사인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업체 발주를 내실 때 고율 인증 제품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뭐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몇 개는 고율 인증이 있는데 몇 개는 고율 인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납품할 때까지 고율 인증서를 받아서 납품을 해라. 고율 인증서를 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단서 조건을 다신다든지. 어쨌든 고율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효율 같은 것들이
받지 않은 제품보다는 높기 때문에 최소한 그 고율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받은 거라서 어쨌든 우수한 제품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무를 보실 때 좀 많이 좀 챙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가 설계라든지 그 시공, 그 다음에 자재 선정 이런 거 할 때 공신력 있는 기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주로 저희가 그 표준 시방사나 현장 설계도서 뭐 입찰 안내서 이 정도 아주 많이 해왔는데 KS 마크, 그 이외에도 이제 KC 마크, KC 인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단체 표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그래서 설계 기준하고 표준 시방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나중에 따로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카페에 다운을 받아서 자료들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뭐 보셔서 이렇게 되고 또 아까처럼 검색해서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현업 하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 분쟁, 특히 이제 뭐 하자가 나와서 소송이 간다거나 이러면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판단의 핵심일 거예요, 아마. 뭐 아무리 자기가 어떤 논리나 그 당시에 뭐 그걸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 걸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또 국가에서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거나 또는 뭐 그 하자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